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과학스TV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상해 근무할 때 사귀었던 짜오지엔민 교수가 쓴 책을 제가 번역해서 지난해 1월에 출판한 것입니다. 이 제목에 보시면 성물들이 빚어낸 어둠의 역사란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9개 그 혼전기가 오는데요. 당나라 말기에는 지방의 절도사들이 권력이 강해지면서 군벌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정권이 되고 그 정권들이 서로 다툼을 하면서 당나라가 무너져가고 국가들이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혼전기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니 사실 지금 볼 때 현명하거나 어질거나 또는 엄청난 전략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든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끌려서 그 당시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휘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세상의 패권을 잡은 자들을 보니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속물들이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에서 원래의 제목 5대 19기 아니라 속물들이 빚어낸 그 어둠의 역사라는 그런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나라 말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요. 첫 번째로 당을 무너뜨리고 당의 황제를 사실은 죽였죠. 죽이고 그 아들을 잠깐 세웠다가 본인이 이제 선양하는 식으로 황제위를 뺏은 그리고 국가를 세운 사람이 주온입니다. 중국이 왜 5대 19이라고 그러냐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장강이란 그 양자강은 큰 강이 있죠. 긴 강이 있어서 북쪽에 주로 이제 중원의 왕조가 있고 남쪽에 양자강이 있다가 그 남쪽으로 남쪽에 왕조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국가가 반드시 남쪽에 있는 국가보다 컸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중원의 작을지라도 중원의 자리를 잡은 그 왕조를 중심 왕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5대 19이라고 했고 현실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역사 속에서도 남부에 있는 영토는 더 크지만 이런 나라들이 중원에 있는 국가들한테 친신이라고 합니다. 즉 신하로서의 그 처신을 했죠. 그래서 중원의 그 왕조를 중원에 있는 왕조를 우리는 이제 중심 왕조로 볼 수 있는데 그 5대가 순서대로 보면 첫째는 그 주온이 세웠던 후량입니다. 사실 이 국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주온의 강력한 라이벌이 이국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국용이란 맹장은 사실 국가를 못 세우고 죽으면서 자기 아주 뛰어난 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이존욱이란 그 아들인데요. 그 이존욱이 결국 후량을 멸망시키고 후당을 세웁니다. 근데 이존욱도 사실은 황제가 되고 나서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예전에 그 어려웠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치에 빠지면서 다시 이제 혼란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원이라는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후당을 이어봤습니다만은 이사원이 죽은 후에 후당도 무너지고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후진을 세웁니다. 근데 이 석경당이라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북쪽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오랑캐죠. 북쪽의 이민족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 일대에 약 16개 주, 연운 16주라고 그러는데요. 이 16주를 그쪽에 다 바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이제 요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우리는 거란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다 바칩니다. 그 땅은 사실은 송나라, 북송 때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그 땅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어쨌건 석경당은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땅도 팔아먹고 백성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황제가 됐는데 그렇게 이룬 그 국가 후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경당이 죽고 나서 이제 바로 무너졌는데요.
그 무너지고 나서 그 당시에 그 무장 중에 아주 유명한 무장인 유지원, 이 사람은 사실 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군졸부터 시작해서 장군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후한이라는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유지호는 사실 나라를 세우고 나서 2년 만에 병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다시 혼란에 빠지고, 그의 가장 믿을 만한 그 장군이었던 곽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곽위를 부하들이 추천을 해서 옹립을 했다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옹립을 해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국가가 후주입니다. 후주는 사실 5대 식국 중에 가장 문화적으로 또 인문적으로 뛰어났던 나라입니다. 왜? 곽위는 무장이었지만 그는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고 그래서 사실 문을 중시했습니다. 평생 무인으로 살았지만 문을 중시했습니다. 그 밑에 있었던 유명한 장군의 하나가 바로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입니다. 사실 조광윤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곽위의 아들인 곽영이 사실 천하를 다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거의 만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황제였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내 무에 전부 정통한 황제여서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나이 40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2살 된 아들이 권좌에 오르게 되는데 나라를 운영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광윤을 황제로 옹립하게 됩니다. 조광윤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어서 그 후주 황실을 그대로 보존해 줍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난 황제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같이 다 죽여버리죠. 근데 조광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광윤은 사실 송나라가 문치를 이루었던 것은 조광윤의 성격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5대 식국이 있는데요. 남쪽에는 10개의 국가들이 서고 왕하고 이렇습니다. 남한과 북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한자는 한나라 할 때 한자입니다. 우리 한국 할 때 한자가 아니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식국 중에 이제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뭐 오나라, 남당, 오월 뭐 해서 10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권의 역사는 사실 전반부에 극히 일부만 쓰여져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다 써내려갔습니다. 예를 들면 주온에 대해서 쓰고 주온의 부인에 대해서 쓰고 주온의 이 신하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이어서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난세를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자기가 생존했고 또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난세를 헤쳐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현 시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반부에 가면 상당히 이제 재미난 파트가 있는데요. 힘께나 썼었던 그 무장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는 못됐지만 또 한 지역에 제후는 될 수 있었습니다. 왕에는 못 올라갔어도 그 제후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무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난세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풍도라는 재상입니다. 이 사람 무려 5개가 넘는 국가에서 재상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굉장히 변절자다 이렇게 매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변절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참으로 가난과 폭압 속에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정치를 했던 걸 보면 결코 변절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난세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신들을 설득하고 또 무에서 컸던 그 황제들을 설득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정말로 폈던 그런 명재상 중에 하나가 풍도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여러 나라의 이제 황제를 섬겼죠. 또 하나는 이제 장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자기 부인을
조금 말하기 난처합니다만은 자기 상관한테 바쳐가면서까지 이 벼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장전이야말로 사실 풍도와 다른 품격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귀 영화와 생존을 위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임금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플러스적인 면에서 볼 때는 풍도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는 장전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이제 우리 난세는 사실은 뭐가 중요합니까? 칼싸움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전술적으로도 잘하는 이런 모사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중국 역사 속에 모사 또는 책사 그러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하나는 제갈공명이고요. 하나는 사마이죠. 5대 19개도 그러한 아주 유명한,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중국 역사 속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책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진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엄가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떻게 그 책략을 펼쳐나갔는지 또 무인들이 밖에 나가서 싸움할 때 국내에서 어떻게 그 정치를 펴나가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이랬는지를 아주 자세히 써 있어서 우리가 그 국가 내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실력은 있었지만 충성심도 없고 자기 개인의 욕심만 쫓다가 멸망한 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보면 안중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허망한 욕심, 즉 허욕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한 사람인데요.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화살을 잘 쳤는데요. 백보 바깥에 있는 버들가지의 끝을 쏴서 맞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에는 뛰어났지만 머리가 없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5대 19 그러면 무만 판친 시대냐, 즉 무신들만 날리실 시대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가 유명했던 시대입니다. 즉 문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나은이나 양흥식, 풍연사 그리고 남당의 마지막 군주인 이육 같은 뛰어난 문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참혹한 시대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학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물들과 그 역사의 풍랑을 보여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